수원대학교 생활과학 금융 제3주차 2교시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 교시는 우리 교재 제4장 정권시장에 관련되는 여러 기관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정권산업의 문제점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 정권에서는 업무 범주가 정권 중개, 브로커리지에 지나치게 치우쳐져 있어서 발행 및 인수 등 투자은행 업무가 규모가 작은 국내 시장에만 머무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선진국의 정권회사들은 투자은행 인베스트먼트 뱅크 중심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권회사, 즉 우리 자본시장법상에는 정권회사라는 표현은 없고 금융투자업자로 납니다. 금융투자회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제공하는 금융투자 상품과 서비스가 제한적이라는 그런 단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는 선진국 톱 10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정권산업의 문제점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체제는 업권 간 법체제가 분리되어 있어서 업권의 경계를 넘나드는 혁신적인 금융투자 상품이나 서비스를 수용할 만한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변화되면서 금융자산의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은행, 정권, 보험의 장벽을 구분하기보다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복합 상품을 제공하는 추세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에 우리 문제점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2007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약칭해서 자본시장법을 제정하고 2009년 2월 4일부터 이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해변이면 2009년 2월 4일이냐면 2월 4일이 24절기상 입춘입니다. 입춘. 그래서 따뜻한 봄이 오는 날부터 시행한다고 2월 4일부터 법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법은 매달 초 2009년 1월 1일 또는 2월 1일, 3월 1일로 이렇게 시행을 하는데 자본시장법만큼은 2009년 2월 4일 그날이 입춘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자본시장법은 여러 금융법들을 은행법, 보험업법, 서민금융 관련 금융법을 제외하고는 자본시장법이라는 법명하에 통합한 법체계가 되겠습니다. 자, 자본시장법 도입 전후를 보면은 전에는 정권거래법, 선물거래법, 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금업법, 한국정권선물거래소업 이런 등 6개의 법이 있었는데 이 법 6개를 한 법으로 통합했는 것이 바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은행법은 은행법으로 그대로 존속하고 보험업법은 보험업대로 그대로 존속하고 서민금융 관련 금융업도 그대로 존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권, 자산운용, 선물, 신탁, 종금 이런 등등 6개 법을 한 법으로 묶어서 통합을 해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한 법이 통합이 돼서 2009년 2월 4일부터 이 법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금융투자업에서 금융투자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권은 원본 초과 손실의 가능성이 없는 상품을 정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금은 다 날릴 수 있겠지만 그 이외에 더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인데 파생상품은 원금 초과 손실의 원금뿐만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파생상품이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장내 파생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을 얘기하고 장외 파생상품은 장외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비금융 투자 상품을 한번 보면 자, 금융 상품에는 금융 투자 상품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본 초과 손실 가능성이 있는 거와 없는 거 있는데 크게 나누면 정권에는 예를 들면은 주식, 채권 등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장내 파생 상품이 있고 장외 파생 상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 상품에는 금융 투자 상품이 있는가 하면은 원본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는 거는 비금융 투자 상품으로 그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뭐 원금 손실이 있니 없니 이거보다는 과연 그 각계로 들어가서 정권의 주식과 채권의 각각 특성은 우리 저 뒷부분에 가면은 우리 주식 투자 방법, 채권 투자 방법에서 공부하는 거라고 정권은 크게 나누면은 주식, 채권, 뭐 이런 펀드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장내 파생 상품은 예를 들면 선물, 옵션 등등이 있고 장외 파생 상품은 예를 들면 뭐 스왑 등등 이런 상품이 있다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융투자회사의 업무는 크게 나누면은 6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투자 매매업, 둘째가 투자 중개업, 셋째는 집합 투자업, 넷째는 신탁업, 다섯 번째는 투자 자문업, 마지막으로는 투자 일임업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 매매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이거는 정권회사나 선물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투자자와 금융투자 상품을 매도하거나 매수해서 정권의 발행, 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참 어렵죠, 그죠? 쉽게 설명하면 자기 돈을 갖고 자기 계산하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가 투자 매매업이라 한다, 이거죠. 자, 정권회사는 자본금이 큰 회사는 몇 조가 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자본금을 갖고 자기 계산하에서 투자를 하는 것을 투자 매매업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투자 중개업은 뭐냐면은 이거는 주문을 내면은 주문을 받아서 중개를 하는 겁니다. 타인의 재산으로 금융 투자 상품을 투자자와 매수하거나 그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 또는 정권의 발생, 인수에 대한 청약의 권유, 청약의 승낙을 영업을 하는 것이다. 되게 어렵죠, 그죠? 쉽게 설명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예를 들면 주식 계좌나 채권 계좌를 오픈해서 우리가 주문을 내면은 그 주문을 사자가 있으면 팔자가 있기 때문에 그 두 파트너를 연결시켜 주는 것을 투자 중개업이라는 표현을 쓴다. 소위 영어로 하면 브로커리지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집합 투자업은 뭐냐면은 이것도 참 우리 자본시장법에서는 집합 투자업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2명 이상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자 등으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으면서 자산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참 어렵죠. 이거를 한마디로 집합 투자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입하는 사모펀드나 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집합 투자업이라고 본다. 훨씬 쉬워지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투자 매매업이라는 거는 금융회사가 자기 고유의 자본으로 직접 투자하는 것을 투자 매매업이라고 생각하면은 투자 중개업은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투자자들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중개만 해주는 것을 투자 중개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투자 매매업을 영어로 하면 딜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투자 중개업은 브로커리지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 투자업은 뭐냐면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그럼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신탁업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투자 자문사가 하는 업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투자 자문업이 있고 투자 일임업이 있습니다.
투자 자문업은 금융 투자 상품의 가치 또는 투자 판단에 관하여서 자문을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투자 일임업은 투자자들로부터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을 받아서 투자자별로 구별해서 금융 투자 상품을 취득,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다. 되게 설명이 어렵죠. 쉽게 설명하면 투자 자문업이라는 건 뭐냐면 그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자문에 관한 계약을 맺어가지고 어드바이즈만 해주는 겁니다. 자, 어떤 주식이 좋고 어떤 채권이 좋고 어떤 펀드가 좋은지 자문만 해주면 투자 자문업은 투자자가 본인이 그 자문을 듣고 의사결정하고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투자 일임업은 뭐냐면은 투자 일임 계약을 하면은 모든 돈을 운용을 투자 자문사나 자산운용사나 증권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일임업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럼 증권회사는 증권회사를 다른 말로 하면은 금융투자업자 됩니다. 금융투자업자 또는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의 발행 업무, 인수 업무, 중개 업무, 자기 매매 업무 등 증권 거래에 관련된 업무를 취급하는 기관을 증권회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중개 업무는 뭐냐? 증권사 업무의 가장 핵심적인 업무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종합증권사라 할지라도 중개 업무가 회사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개 업무는 영어로 브로커리지이기 때문에 흔히 증권회사 또는 증권회사의 일선 영업 직원을 브로커 또는 증권 브로커, 시큐리티 브로커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개자는 일정한 중개 수수료, 브로커리지 피를 받고 중개를 할 뿐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에는 권리도 없고 책임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계속해서 보면은 중개 업무는 증권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증권사들이 암묵적으로 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같은 퍼센테이지를 받아왔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증권사의 서비스에 따라서 수수료의 차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자, 중개 업무 보면 풀 서비스라는 브로커가 있고 디스카운트 브로커가 있습니다. 자, 풀 서비스라는 브로커는 어떤 거냐면 풀 서비스 브로커는 고객에게 투자 정보도 제공하고 투자에 대한 상담도 하고 계좌 내역의 관리 및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 번 거래에 1% 정도의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디스카운트 브로커는 고객의 거래 주문을 처리해 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대신 낮은 수수료로 경쟁하는 회사들입니다. 자, 우리 거래 수수료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면은 비싸게 우리가 지불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주 저가의 수수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중개 업무하는 회사가 온라인 증권사가 있는가 하면은 데이트레이드가 있습니다. 온라인 증권사는 인터넷을 통해서 디스카운트 브로커보다 더 싼 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중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키움증권이 과거에 이렇게 온라인 증권사로서 지금 그 주식 매매에서는 약정상에는 넘버원입니다.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증권 중개 업무를 전문한 회사들이고, 데이트레이드는 낮은 수수료를 이용해서 하루에도 수십 분 사고 파는 반복을 하는 투자가들을 우리가 데이트레이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업무는 발행 및 인수 업무입니다. 증권 시장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을 대신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발행하고 발행된 증권의 인수를 통해서 증권의 매출을 책임져 주는 겁니다. 자, 우리 시장에 보면은 발행 시장이 있고 유통 시장이 있다고 얘기를 했죠. 발행 시장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기존에 제일 처음에 주식이나 채권을 이슈하는 것이 발행 시장입니다. 그 이슈하면은 증권사가 인수를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소위 언더라이팅 업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증권사의 입장에서는 발행 시 해당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의 매출 가격을
적정하게 책정해서 시장에서 자신이 인수한 가격 또는 그 이상의 가격으로 정권을 매출할 수 있어야 손실을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발행회사 입장에서 보면은 되도록 높은 가격의 발행을 원합니다. 유능한 회사일수록 높은 가격의 시장에서 정권을 소화해야 하고, 유능한 회사일수록 높은 가격의 시장에서 정권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자기 매매 업무는 뭐냐면 회사 자기 자본금의 일부를 가지고 자신이 직접 기관 투자가로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정권에서 회사에서 매매 업무를 허용하는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을 부여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자신이 발행회사나 판매회사에 참여한 정권의 시장 가격 조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도 자기 매매 업무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투자 신탁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신탁회사는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시간적 여유가 없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공동자금을 조성해서 유가증권에 대한 투자를 대행하고 이에 대한 수익을 분배하는 제도입니다. 고객의 예탁금이 과학적인 투자 분석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운용된다면 보다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개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시장의 측면에서는 투자 신탁회사가 기관 투자가로서 대규모 작업을 시장에 공급하고 매매를 통해서 유동성을 부여함으로써 정권시장의 물량 조절과 가격 조정에 기여해서 자본시장의 안정과 성장을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가 1998년 9월 이전까지는 우리나라에는 투자 신탁회사만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신탁, 대한투자신탁, 국민투자신탁 등 세계 3대 투자신탁회사들은 고객이 맡긴 돈을 운용하는 신탁 운용 업무는 물론 투자 신탁 상품을 판매하는 업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투신권에 손실이 큰 부실 펀드가 양산되면서 손실이 큰 펀드 고객의 손실을 보존해주는 등 편법적인 펀드 운용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부는 새로운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판매사와 운용사를 분리하게 되는 겁니다. 기존 투자신탁회사의 운용 부분을 투자신탁운용회사로 하고 판매 부분은 정권회사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04년 3월에 시행된 간접투자자산운용법에 의해서는 기존의 투자신탁운용회사와 자산운용회사 뮤추얼펀드 전용 운용회사를 자산운용회사로 통합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자산운용회사는 뭐를 얘기하냐면은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이고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회사를 얘기합니다. 집합투자비라는 것은 펀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펀드를 설정하고 판매사에 판매를 위탁해서 투자자를 모집한 후 펀드를 운용해서 수익을 내고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정기적으로 알리고 이익금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회사가 자산운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자산운용사는 판매사가 어떤 펀드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은 펀드를 만들어서 판매사를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부터 자금을 모아서 자산운용사에게 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운용을 했는 거는 수탁자에게 지시를 하고 그래서 투자자산도 이렇게 서로 관리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하면 자산운용사는 건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다 그렇게 봅니다. 자, 자산운용사 경우에는 모든 펀드를 운용할 수 있는 종합 자산운용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자기 자본이 최소한도 80억이 넘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권 펀드만을 하는 거는 MMF만 하는 거는 자본금이 40억이 되고 부동산 펀드는 20억, 특별자산 펀드는 자본금이 20억 원 이상 돼야 됩니다. 이게 되는 투자 운용 전문 인력이 최소한도 5명, 4명, 2명, 3명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합자산운용사에는 부동산 운용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교수님은 일반
투자 운용 전문 인력 자격증도 갖고 있고 부동산 운용 전문 인력 2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이건 교수님이 98년도에 1회 시험을 쳐서 했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받고 부동산 운용 전문 인력의 자격증까지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은행과 자산운용사의 차이점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은행은 예금과 대출을 주업으로 하는데 반해서 자산운용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받은 저축금을 수익성이 높은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겁니다. 은행은 저축형 상품을 제공하는 데 반해서 자산운용사의 상품은 실적형 상품이고 실적에 따라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은행에 예치하는 돈의 관리 책임은 은행이 지는데 반해서 자산운용사에 맡기는 돈은 고객이 자기 자신의 책임하에서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것이며 최종적인 책임도 자기 자신이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산운용사에 우리가 펀드에 가입하면은 원금이 깨질 수 있고 항상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은행에 맡긴 예금은 원금은 보장이 되는데 우리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원금과 이자를 합해서 한 사람당 한 금융기관에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원리금을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권 투자에서 앞에 간단히 설명했지만 뮤추얼 펀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사모펀드 얘기를 좀 하고 2교시를 마치는 걸 하겠습니다. 투자 신탁과 마찬가지로 간접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뮤추얼 펀드. 우리나라 말로는 정권 투자 회사인데 뮤추얼 펀드는 대부분이 한국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회사형인 뮤추얼 펀드만을 운용하는 회사 또는 뮤추얼 펀드 자체를 일컫는 말인데 정권 투자 회사법에 의해서 설립된 명목상의 주식회사 페이퍼 컴퍼니로서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하고 최저 자본금은 인가 및 등록 단위에서 20억에서 40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유가증권 등에 투자함으로써 회사의 영업수익을 얻고자 하며 펀드 자체가 회사의 형태로 설립되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투자 신탁과 마찬가지로 간접 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기관입니다. 뮤추얼 펀드는 환매 가능 여부에 따라서 개방형 뮤추얼 펀드, 오픈 엔드 펀드가 있고 폐쇄형 뮤추얼 펀드, 클로즈드 엔드 펀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방형 뮤추얼 펀드는 어떤 거냐면은 개방형은 투자 신탁의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언제든지 펀드 설정 회사에 환매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폐쇄형은 투자자가 뮤추얼 펀드에서 탈퇴하고자 할 때는 정권 회사를 통해서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뮤추얼 펀드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에 보면 사모펀드, 공모펀드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만 교수님이 자산운용사에 근무할 때 공모펀드도 만들어서 운용돼 봤고 사모펀드도 만들어서 운용을 해봤습니다. 자, 사모펀드는 50인 미만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서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 그러니까 집합투자기구, 즉 펀드를 얘기합니다. 50인 미만입니다. 공모펀드에 비해서는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운영이 가능합니다. 벤처나 창업기업의 자금은 역할을 하고 민간에 의한 기업 구조 조정 역할도 하고 그리고 연기금의 대체 투자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2015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에는 사모펀드를 일반 사모펀드, 전문 사모펀드, 헤지펀드, 사모투자 전문회사, PEF,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재무안정, 기업 재무안정, PF로 총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에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모펀드의 적격 투자자를 기존의 4개 유형에서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와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로 단순화를 시켰고 전문 투자형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를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환원을 했습니다. 모든 사모펀드에 대해서 설립 후 2주 내에 금융위원회에 사후 보고함으로써 사모펀드의 설립, 운용, 판매에 관한 규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펀드가 되게 많습니다. 많은데, 자, 우리 사모펀드에 대한 공부는 이 정도로 하고 잠깐 10분 쉬었다가 그다음에 신탁회사부터 여러 가지 금융기관에 관한 얘기를 좀 더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0 minutes break time.